먼 과거부터 인간은 앞날을 내다보고 싶어 했고 그 과정에서 마법, 신비주의 혹은 무당과 같은 영적 존재들의 신점이나 사주를 의지하곤 했습니다. 동양권에서는 사주를 통해 개인의 운세와 미래를 점쳐보고 서양권에서는 타로카드나 점성술 등을 통해 앞으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호기심을 해소하곤 하죠. 이런 앞날을 미리 보는 행위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 사라지지 않을 만큼 강력한 매력과 영향력을 지녀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예언가는 멕시코의 외딴 지역, 그곳은 사람들에게 라스피에드라스, 즉 돌들의 마을로 알려져 있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정확한 예언을 내놓는 인물이 살고 있다는 소문이 지난 몇 해 동안 하나둘씩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그를 도나토라고 부르며 오랜 세월 그의 운세나 예언을 통해 인생의 지표를 찾곤 했다고 합니다. 특히 몇 년 전 세계 정세가 요동칠 조짐이 보이자 도나토는 여러 차례 자신의 큰 예언을 메모 형태로 남겼고 이를 전해들은 지역 언론 및 입소문이 퍼져서 이제는 멕시코 전역에서 그의 예언을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런 도나토가 최근 2025년부터 전 세계가 거대한 변화를 맞이할 것이며 그 시작은 동아시아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아시아 중에서도 한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미래? 한국이 전 세계의 흐름을 주도한다고. 이 말에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웃어넘겼지만 점점 더 구체적으로 여러 경로에서 이 예언이 회자되자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혹시 그냥 흘려들을 이야기가 아니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이 생겨났습니다. 본 영상을 보러 오신 시청자분들도 혹시 정말 한국에 그토록 큰일이 일어날까 하는 마음으로 오신 게 아닐까요? 게다가 요즘은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갈등과 변수가 많다 보니 도대체 우리 앞에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하는 막연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도나토의 예언은 그의 일대기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대담한 내용입니다. 그 예언은 크게 세 줄기로 요약됩니다. 1. 2030년까지 세계의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다. 2. 그 시작점은 2025년이며 모든 것은 동아시아에서부터 일어난다. 3. 혼란의 시간이 정화된 뒤에는 한국이 세계를 이끌 것이며 남북 통일이 동시에 찾아오고 특히 2025년 한국에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대사건이 발생한다. 자, 이 세 가지 예언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구군이나 운세 혹은 전 인류의 미래를 뒤흔들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더불어 이 예언과 관련해 도나토가 남긴 몇 가지 힌트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릴 텐데요. 결코 이것이 절대적인 진실이다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예언가의 신비로운 신점이자 여러분이 자유롭게 해석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스토리니까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언은 항상 완전하게 구체적이지는 않다. 도나토 역시 예언을 전할 때마다 아주 디테일한 수치를 주기보다는 이런 사건이 있으리라는 식의 뼈대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힌트들을 은유적으로 주어왔습니다. 마치 수수께끼 같기도 시 같은 느낌이기도 한 문장들이 많죠. 그 이유는 너무 정확한 천기를 누설하면 그 사람은 큰 벌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죠.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기다렸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 첫 번째 예언. 2030년까지 세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다. 도나토가 남긴 첫 번째 예언은 들으면 다소 섬뜩하고 정말 그런 미래가 올까 싶은 내용입니다. 그는 지금의 인구 증가 추세가 꺾일 것이 아니라 아예 급격한 감소가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을 2030년으로 못 박았습니다. 어찌 보면 2030년은 이미 꽤 가까운 시간입니다. 10년도 남지 않은 미래에 세계 인구가 크게 줄어든다는 말이죠. 그런데 왜 줄어드는가에 대해 도나토는 직접적으로 특정 질병이나 전쟁 등을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들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소모하고 지나치게 많은 것을 파괴해왔다. 그러나 2030년 이전 그 부조화가 임계점을 넘어서리라. 그리고 무언가 큰 요인이 일어나 인류는 그때서야 삶의 방식에 대해 돌아보게 된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입니다. 혹자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극심해지면서 수많은 지역이 거주불능지대로 바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보다 더 강력한 병이 등장해 인구를 줄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혹은 대규모 전쟁 혹은 갈등으로 인한 충격을 거론하는 이들도 있죠. 도나토는 특정 사건을 꼬집지 않았지만 그가 강조한 건 이는 곧 인간의 자만과 욕심이 부른 결과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인간이 초래한 결과라는 대목에서
서구 언론에서는 그의 예언을 두고 단지 공포 마케팅이 아니냐는 비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멕시코 현지에서 도나토의 말은 명확한 통찰이자 한 국가의 국운조차 바꿀 수 있는 분명한 목소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에 담긴 배경. 도나토가 처음 세계 인구 감소에 대한 예언을 언급한 것은 약 5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마을 주민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편리해질 것이고 사람들은 더 풍족해진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우리가 사치로 여기지 않던 행동 하나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 시점은 멀지 않았다. 당시는 전 세계적으로도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등으로 미래가 장밋빛일 것이라는 낙관론이 넘쳐 흘렀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반면 도나토는 편리함이 극에 달하되 결국 그 대가는 인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며 경고했고요.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는 모른다. 자연재해일 수도, 건강상의 문제일 수도, 국가 간 충돌일 수도 라고 하면서도 결국 2030년 즈음에 지구의 인구가 이렇게 줄었나 싶을 정도로 급감할 것이다 라는 쇼킹한 결론을 남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러분께서도 혹시 우리의 사주나 운세를 볼 때 당신은 언젠가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라는 식의 포괄적인 조언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그 말을 들을 당시에는 두루뭉술해 보였지만 막상 시간이 흐르고 나서 돌아보면 이 말이 그 일을 암시했던 거구나 하고 깨닫는 일이 종종 있죠. 도나토의 예언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앞으로 벌어질 세계적인 대변혁을 미리 암시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의 힌트 3가지. 도나토는 이 첫 번째 예언을 남길 때 다음과 같은 힌트를 덧붙였습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늘 상징적이어서 해석의 폭이 넓습니다. 1. 검은 새가 날아들 것이다. 검은 새는 전쟁이나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반대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어둠의 전령으로 보기도 합니다. 2. 3번 울리는 종소리를 들어라. 교회의 종소리 혹은 전쟁 발발을 알리는 사이렌 혹은 무언가 중요한 세계적 발표가 있을 때인가. 3. 남쪽의 바람이 동쪽을 스치리라.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동쪽을 스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지구온난화와 해류변화 혹은 인구이동. 도나토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이 단서를 기억해두라. 앞으로 2030년 이전에 반드시 이 징후들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기후변화, 새로운 병, 혹은 국제정치의 격변 등등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구 감소라는 주제는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것이 단순히 비극적 종말 시나리오인지 아니면 그 후에 찾아올 무언가를 위한 통과 의례인지를 아는 것이겠죠. 도나토는 결코 파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이 있은 뒤 정화가 온다는 말을 거듭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2025년부터 시작되어 2030년을 향해 가며 세계 인구가 줄어드는 국면을 만든다는 것일까? 이것이 이어지는 두 번째 예언과 직결됩니다. 이 두 번째 예언. 2025년 동아시아에서 모든 일이 시작된다. 두 번째 예언은 세계적 대변화의 시작점이 2025년이라는 특정 연도이며 그 시작은 동아시아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번 예언을 대할 때 시청자분들은 아마도 더 큰 흥미를 느끼실 텐데요. 도나토가 말하는 동아시아는 어떤 국가를 가리키는 걸까요? 도나토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2025년이 되면 동쪽 하늘에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것이며 이 태양은 기존의 세상을 분열시키면서도 다시 하나로 모으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리라. 그 태양의 중심은 동아시아에 있다. 이 문장만 보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태양이 상징하는 것이 신기술일 수도 있고 대규모 정치 변동일 수도 있으며 경제 시스템의 재편일 수도 있겠죠. 또는 영적 각성이나 종교적 운동일 수도 있습니다. 왜 하필 2025년인가? 도나토는 이미 수년 전부터 2024년의 마지막 달이 되면 크나큰 징조가 보일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25년 초 역사적 전환이 시작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주변에서 사주나 운세를 보러 갔을 때 내년 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콕 집어 말해주는 무당의 조언과도 흡사합니다. 많은 예언가는 미래를 언급해도 연도를 구체적으로 못 박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도나토가 용감하게도 2025년을 지목했다는 점에서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무엇이 일어나길래 하필이면 2025년인가? 몇몇 사람들은
2025년쯤 세계 경제가 정점을 찍거나 혹은 급격히 붕괴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세계의 패권 경쟁이 극대화되는 시점이 2025년쯤일 것이고 동아시아가 그 진앙지가 될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또는 2025년엔 전 세계의 기후 시스템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가속화될 시점이다라는 환경학자의 주장을 가져와 도나토의 예언과 연결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도나토는 시작은 동아시아에서부터라고 언급했고 그 과정에서 전 세계는 충격을 받을 것이나 결국 새로운 길을 보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맥락에서 한국 사람들은 혹시 그 동아시아가 한국을 의미하는 것이냐라고 질문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도나토는 그렇다. 분명히 한국도 큰 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시작되는 모든 일이란 도나토는 동아시아가 열쇠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열쇠가 돌아갈 때 기존의 문이 잠기고 새로운 문이 열린다고 했죠. 우리가 흔히 일컫는 글로벌 패권은 수십 년간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도나토는 미국이 계속 세계의 최전선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채울 곳이 바로 동아시아이며 그 동아시아 중에서도 한국의 역할이 매우 두드러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한편 도나토가 말하는 모든 일의 시작은 단순히 정치 경제적 패권 이동만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것을 영적 각성의 시작점이라고도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는 오랜 역사를 통해 축적된 정신문화가 있고 이것이 2025년에 어떤 계기로 폭발적인 변화를 일으켜 전 세계적인 파장을 준다는 식의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죠. 누군가는 한국이 2025년쯤에 혁신적인 과학기술을 내놓아 세상을 뒤흔들지도 모른다고 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지능, 우주개발, 생명공학, 신재생에너지 등 수많은 분야에서 한국이 돌파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한국은 IT 강국이며 단기간에 눈부신 성장을 이룬 전례가 있으니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든 일이 시작된다는 문장이 결코 처음부터 꽃길만 펼쳐진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도나토는 오히려 거대한 혼란과 시련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시련이 전쟁일 수도, 경제 붕괴일 수도, 대재난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동아시아에서 시작되는 어떤 움직임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그 결과로서 2030년까지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국면까지 도래한다는 연결고리입니다. 두 번째 예언의 힌트 4가지. 이번에도 도나토는 몇 가지 수수께끼 같은 힌트를 남겼습니다. 1. 빨간 용이 강을 거슬러 오른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용은 황제나 권력 또는 신성한 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빨간 용은 무엇일까요? 2. 세 갈래 길 중에서 하나는 반드시 막힌다. 이는 선택지를 의미할 수도 있고 어떤 지정학적 노선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3. 꽃이 피지 못하는 계절이 온다. 특정 재해로 인한 봄의 소멸 혹은 전쟁이나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해 자연 질서가 붕괴되는 암시. 4. 가장 작은 섬에서 가장 큰 빛이 터져 나온다. 작은 섬이 일본이나 대만을 뜻할 수도 있고 한국을 반도국가로 확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힌트들은 사실 해석에 따라 무궁무진하게 의미가 달라집니다. 한 언론인은 빨간 용은 중국의 상징색이니 중국이 2025년에 대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암시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고 또 다른 이들은 가장 작은 섬에서 가장 큰 빛이 터진다라는 것이 혹시 한반도 주변 지역 혹은 독도와 같은 영토 문제를 시사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을 내놓기도 합니다. 어찌 됐건 도나토의 말대로라면 2025년은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어떤 도화선이 동아시아에서 점화되는 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도화선이 향후 몇 년 동안 커다란 불길이 되어 결국 인류가 감당해야 할 시련과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과 연결되는 지점. 가장 궁금한 부분은 그래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가겠죠. 도나토는 동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한국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혼란이 국군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의 국군이 상승하고 통일로 이어진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부분이 세 번째 예언과도 직결됩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반도의 분단 문제에 무감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세계 무대의 주역이 된다는 말은 듣기만 해도 자부심이 생기는 동시에 그 과정이 너무 극적인 건 아닐까 하는 의문도 들지요. 그러나 도나토의 말에 따르면 이 사건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역이 겪는 거대한 파동 속에서 한국이 일종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도나토가 2025년 전 세계가 놀랄 만한 사건이 한국에서 벌어진다고 했다는 점입니다.
아직 그 사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모릅니다만 분명히 이게 두 번째 예언과 세 번째 예언을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할 듯합니다. 예를 들어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변하면서 통일의 전조가 나타난다거나 한국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혁신 기술이나 평화협정을 발표한다 같은 상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두 번째 예언은 이렇습니다. 2025년을 기점으로 엄청난 변혁이 동아시아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변혁은 전 세계가 몸서리칠 만한 충격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질서와 길을 제시한다. 한국은 그 중심축 중 하나로서 결정적인 변곡점을 가져온다. 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흥미롭지만 우리는 아직 마지막 예언을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예언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한국의 국운, 통일 그리고 세계가 놀랄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3. 세 번째 예언. 혼란을 거쳐 결국은 한국이 세계를 이끈다. 도나토는 마지막 예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혼란은 곧 정화의 계기가 된다. 그 정화가 끝났을 때 새로운 시대를 열 지도자는 북쪽과 남쪽이 하나가 된 곳에서 등장하리라. 그 땅은 오래도록 분단의 아픔을 겪었지만 마침내 하나의 빛으로 통합될 것이다. 한국인들이라면 이 말을 듣고 통일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나토는 북쪽과 남쪽이 하나가 된다는 표현을 직접 썼으니까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도나토가 2025년에 전 세계를 경악해 할 일들이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한국은 통일을 맞이하며 동시에 세계를 이끌 지도자를 배출한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혼란이 정화로 이어지는 과정. 도나토가 말한 혼란은 단순히 특정 지역의 내전이나 단기 사건이 아닙니다. 그는 전 인류가 그 불길에 의해 타들어가면서도 스스로를 재생시키는 고통의 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2025년부터 시작되는 변화의 흐름이 2030년까지 인류의 지형을 크게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혼란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나토는 이 혼란은 결국 인류에게 선택의 기회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파멸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삶의 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질서를 찾을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며 한국은 그 새로운 질서를 찾는 과정에서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로 그 결정적인 단서가 분단 극복이라는 것입니다. 2025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사건과 통일. 도나토는 2025년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한국에서 벌어진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정확히는 이것이 통일 그 자체인지 아니면 통일로 가는 시작점인지는 모호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수많은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급격한 체제 변환, 혹은 남북 간 전격적인 합의나 국제사회의 대규모 지원 속에 이루어지는 통합 등 어떤 방식이든 도나토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이 거대한 혼란 속에서 분단을 끝내고 새로운 국면을 열며 그 힘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지도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이 세계를 이끈다는 말은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글로벌 정세 변화를 보면 한 나라의 국운이 바뀌는 데는 실로 짧은 시간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게다가 한반도의 통일 문제는 수십 년간 정체되어 있던 사안으로 이제 와서 급격히 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의문을 품는 분들도 많겠죠. 그러나 예언이라는 것은 대체로 상식 밖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도나토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쪽 땅의 작은 반도가 하나가 되어 큰 배를 만든다면 그 배는 서쪽 대륙을 넘나들며 새로운 협력을 일으킬 것이다. 이 배에 승선하려는 자와 거부하려는 자로 세계가 나뉠 것이다. 그러나 결국 대세는 거부하지 못한다. 이 구절을 놓고 작은 반도가 한반도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 큰 배를 만든다는 것은 통일된 한국이 주변 강대국들과 교류하고 세계 전체로 뻗어나가는 상황을 은유하는 것 같죠. 만일 정말 그렇게 된다면 2025년부터 시작된 혼란이 2030년 전으로 일단락되는 시점에 한국은 새로운 세계 질서를 이끄는 주역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예언의 힌트 4가지. 도나토가 이 세 번째 예언과 함께 남긴 힌트들은 더욱 묵직합니다. 1. 북쪽에서 내려오는 푸른 빛. 한반도 북쪽 지역을 말하는 걸까? 혹은 더 북쪽의 시베리아를 의미하는 걸까? 왜 그것이 푸른 빛인가? 2. 세계에 큰 파도가 몰려온다. 바닷물리적인 파도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의 파동을 비유적으로 표현했을 수도 있음. 3. 9라는 숫자가 반복된다. 2029년 9월 혹은 9시 혹은 한반도와 관련된 중요한 의미의 숫자.
4.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면 발 아래는 이미 다른 국가가 될 것이다. 한반도 내에 있는 높은 산을 상징하는지, 통일 이후 새로운 지도에서의 상징성을 말하는지, 이처럼 도나토가 제시한 힌트들은 구체적이면서도 해석이 열려 있습니다. 푸른 빛이라는 표현을 두고 누군가는 북한의 국기색을 떠올리기도 하고, 또 다른 이는 통일 이후 새로운 국기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상상을 합니다. 파도 3개가 의미하는 것은 통일에 필요한 3가지 조건일 수도 있고, 혹은 남북 해외 동포의 결합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독자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 도나토 예언의 특징이죠. 도나토의 마지막 예언이 전하는 핵심은 혼란은 필연이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에게 주어진 시련은 스스로를 돌아볼 마지막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시련을 극적으로 극복함으로써 분단이라는 긴 상처를 치유하고 전 세계가 새로운 길을 찾도록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예견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비현실적인 소리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여기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도나토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가 맞닥뜨릴 이 세계적 대혼란을 지나 결국은 새로운 질서로 이어지고, 그 주역 중 하나가 한국이라는 점이요. 멕시코의 신뢰받는 예언가 도나토가 남긴 3가지 예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30년까지 세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것. 원인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으나 인간의 과오가 불러온 결과라 경고했음. 몇 가지 힌트: 검은 새, 3번 울리는 종소리, 남쪽 바람 등을 통해 어떤 형태든 큰 혼란이 예고됨. 2. 2025년이 그 모든 시작점이며 동아시아에서 일이 벌어진다. 2024년 마지막 달부터 징후가 뚜렷해지며 2025년 초에 세계를 뒤흔들 대격변이 시작.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가 그 변혁의 중심이며 여러 힌트, 빨간용, 세갈래 길 등이 해석의 열쇠. 3. 혼란의 정화 이후에는 한국이 세계를 이끈다. 2025년에 전 세계가 놀랄 만한 사건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그것이 통일과 함께 한국의 국운 상승으로 이어진다. 도나토가 남긴 힌트: 푸른빛, 세계의 파도, 구의 반복 등은 분단 극복 및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을 암시. 도나토의 예언을 믿느냐 마느냐는 온전히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은 훌륭한 미래 시나리오이자 경고라고 볼 것이고, 다른 이들은 재미있는 설화 또는 도시전설 같은 것으로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예언 자체가 지닌 힘은 그 예언을 믿는 자들에 의해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자기 충족적 예언의 개념처럼 많은 사람이 한국이 세계를 이끌 미래가 곧 온다는 이야기를 믿고 준비한다면 실제로 그 방향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께선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혹자는 요즘 사는 게 힘들어 앞으로 1년, 5년이 더 막막하다며 한숨 짓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설마 우리가 통일하고 세계 리더가 되겠어 라며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사주나 운세 혹은 무당의 신점 등을 가볍게나마 찾아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조금이라도 방향성을 찾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이 예언가의 메시지를 통해 적어도 희망의 서막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품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도나토의 말처럼 2025년이 가까워질수록 전 세계는 더 불안정해지고 동아시아 지역에도 굵직한 사건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운을 예측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는 말도 있지만, 때로는 이런 예측들이 중요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더 나은 준비를 하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예언은 예언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예언을 듣고 아무 대비도 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런 미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만약 정말 대변혁이 찾아온다면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시작해 본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출발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나토가 남긴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압축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돌아보지 않는다면 길은 사라진다. 그러나 방향을 찾으려 한다면 길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다. 최근 한국의 한 무당이 내놓은 예언이 세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예언은 한국 내 정치인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의 운세가 앞으로 급격히 나빠지며 결국 극단적인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미래 전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예언에 대해 의문을 품었고, 실제로 그 예언이 얼마나 타당한지 가늠하기 위한 다양한 해석이 오갔습니다. 그러나 더 큰 논란이 된 것은 같은 시기에 일본의 한 무당 역시 거의 동일한 예언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본 무당은 그 정치인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출생연도, 성격적인 특징,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 등 여러 단서를 통해 그 인물이 누구인지 짐작하게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두 무당 모두 2025년 예언을 언급하며 국운과 관련된 미스터리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마치 한 사람의 운세를 보는 듯한 구체적인 일치를 보였다는 점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한국 무당과 일본 무당이 각각 어떤 과정을 통해 비슷한 예언을 펼쳐 보였는지, 그리고 그 예언의 구체적인 내용이 얼마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국운과 이 정치인의 미래, 그리고 2025년 예언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국 무당의 이름은 일반 대중에게 꽤 알려진 인물입니다. 오랜 기간 무속인의 길을 걸어왔고 특히 정치인들의 운세를 잘 맞히기로 유명합니다. 이 무당을 통칭 한국 무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실제로 이 한국의 무당은 국내의 굵직한 선거 결과나 여러 공직자들의 진퇴 문제 등을 어느 정도 예측했다고 알려져 있고 여러 매체에도 얼굴을 비춘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이번에 언급한 예언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단계, 지금까지 쌓여온 부정적 에너지가 폭발하며 이 정치인은 곧 법적 심판이 임박한다는 것. 두 번째 단계, 2025년에 국운과 해당 인물의 운세가 교차하는 시점을 맞이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세 번째 단계, 최종적으로 이 정치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로 인해 더 이상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 그녀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 사람은 과거부터 지은 죄를 감추려 했으나 결국 2025년 즈음에 커다란 기로에 놓일 것이다. 한국의 국운 또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해이기에 만약 이 인물이 어떤 식으로든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운세가 기묘하게 겹쳐서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예언은 듣는 이로 하여금 짙은 불안감을 자아냅니다. 그 무당은 직접적으로 이 정치인이 구속된다거나 정치 생명이 끝난다는 식의 단정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몰락에 국한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 나아가 국운과 2025년 예언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말한 점이 이례적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정치에 대한 무속적 예언은 종종 회자되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하며 운세를 예언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생사를 오갈 수 있다거나 법적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언이 전파되자 자연스럽게 대중의 시선이 이 예언에 꽂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활동 중인 무당 중에는 신토나 불교적 요소와 접목해 독특한 무속 신앙을 펼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방송 매체와 SNS 등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사람이 바로 츠카모토 히카리입니다. 효고현 출신으로 알려진 그녀는 20대 중반부터 뛰어난 영적 능력으로 명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본 정계 인사들의 사적 고충을 꽤 정확히 짚어낸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점차 몸값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츠카모토 히카리가 이번 예언을 공개한 곳은 일본의 한 인기 온라인 방송이었습니다. 그 방송에서 사회자가 한반도의 정세와 관련해 어떤 예감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츠카모토 히카리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에서 큰 정치적 격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향력 있는 한 인물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는 법적인 문제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놓일 것이며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다. 2025년의 흐름을 살펴보면 이 사건이 한국 사회 전체에 심대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한국의 미래가 이 인물의 운세와 함께 묶여 있어 결과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국운이 한 번 더 크게 출렁이게 될 것이다. 이 발언이 전해지자 한류에 관심이 많은 일본 네티즌들은 곧바로 이 인물이 누구냐는 추측에 나섰습니다. 일본 무당인 츠카모토 히카리는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여러 힌트를 통해 사람들은 한국의 특정 대선주자급 인물이거나 이미 주요 당직을 맡았던 누군가라고 강하게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본이라는 타국에서 한국의 정치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는 쉽지 않지만 츠카모토 히카리는 꽤나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예상 인물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 한국 인물의 운세를 바라보면 과거부터 누적된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그림이 보인다. 그것은 2025년 예언과 맞물린 시점인데 특히 봄과 초여름 사이에 매우 큰 충격이 있을 것이다. 그 충격은 법적 결정, 대중의 외면, 그리고 당사자가 감당 못할 심리적 공포로 이어진다.
만약 그가 이 상황을 직면하길 거부한다면 결국 죽음의 그림자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국군 또한 이 사건을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위기이자 기회가 함께 오는 시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길고 구체적인 예언은 일본 무속계에서도 흔치 않습니다. 게다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자세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쩌면 한국에서 이미 거론되는 그 정치인을 지목한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언이 한국으로 전해지자 이미 한국의 유명 무당이 언급했던 내용과 너무나 흡사해 더욱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 두 무당이 정말로 같은 인물을 지목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혹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 무당과 일본 무당이 언급한 시기와 사건의 흐름이 매우 흡사합니다. 둘 다 2025년이라는 특정 연도와 키워드를 동시에 거론하며 그 인물의 미래가 극적으로 바뀌는 시점으로 5월, 6월경을 짚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언젠가 큰일이 일어날 것이다 정도의 두루뭉술한 예언이 아닙니다. 두 무당 모두 법적 심판이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한국 무당은 결국 재판에 판결이 날 것이고 그 사람은 교도소에 가게 될 운세라고 했고, 일본 무당 츠카모토 히카리 또한 법적인 결정이 내려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궁지에 몰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각각 충격적인 최후를 암시하는 어조가 동일합니다. 한국의 무당은 이 정치인은 스스로 목숨을 던질 수도 있다고 예견했고, 츠카모토 히카리 역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리는 시나리오가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두 무당 모두 이 정치인이 끝까지 법적인 절차를 밟기보다는 자의적으로 최후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을 한 것입니다. 이렇듯 정황들을 종합해보면 두 무당이 우연히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사람을 예언했다고 보기엔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물론 무속적 예언이라는 것이 언제나 수많은 해석을 동반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시점과 사건 그리고 운세가 일치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2025년 예언 그리고 한국의 국운이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많은 무속인이 말하길 2025년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흐름을 맞이하는 해라고 합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이죠. 이미 여러 전문가가 2024, 2025년은 국내외적으로 한국 경제와 정치가 커다란 변혁을 겪을 시기라고 관측해왔는데 무속인들도 이를 비슷하게 보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한국의 그 무당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2025년은 개인의 운세뿐 아니라 국가의 기틀에 커다란 파동이 예상되는 해다. 정치, 경제, 외교 면에서 분명히 변곡점이 생길 것이며 그 흐름에 대비하지 못하면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바로 이 시기에 그 정치인의 운세가 정점을 찍고 나락으로 떨어질 공산이 큰데, 만약 그 인물이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그로 인해 대한민국 국운도 일시적으로 주저앉을 수 있다. 그리고 츠카모토 히카리도 비슷하게 예언했습니다. 한국은 2025년에 들어서면서 정치 지도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가시화될 것이다. 그 인물이 감옥에 들어가거나 스스로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의 지지층과 반대 세력이 갈등을 빚으며 큰 혼란이 잠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긴 터널을 지난 후에는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갈 것이며, 이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오히려 국운이 상승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처럼 두 무당은 같은 해와 같은 사건을 말하면서도 조금은 다른 시각을 제공합니다. 한국 무당은 다소 어둡고 비관적인 결말을 강조하는 반면 일본 무당은 결국 이 모든 혼란이 지나간 뒤에는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는 약간 희망적인 전망을 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둘 다 공통적으로 커다란 위기와 전환의 시점이 한국에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공통된 예언에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무속인이라면 누구나 공유하는 일종의 신령적 감각이 있어 강력한 사건이 예견될 때 비슷한 영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특히 2025년 예언과 국운에 대해 말이 많은데, 한국뿐 아니라 일본 쪽 무당들도 그 해를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꽤 있다고 덧붙입니다. 왜 한국 사회는 이처럼 무속적 예언에 열광하고 미래에 대해 이렇게까지 궁금해하는 것일까요? 한국은 오랜 역사 속에서 무속신앙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록 현대에 들어와 과학적 사고방식이 주류가 되었지만 무속적 예언이나 운세 같은 것은 여전히 대중적으로 소비됩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라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싶은 인간 본연의 욕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일본 무속계도 한국 못지않게 다양한 색을 띠고 있습니다. 신토, 불교, 점성술, 구약학,
음양도 등 여러 전통이 혼재된 독특한 영역이죠. 치카모토 히카리는 바로 이 복합적 전통의 흐름 위에서 활동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일본 내 정계 인사들의 미래나 경제계 동향에 대해 꽤 잘 맞힌 사례들이 전해지면서 신뢰도가 쌓였다는 후문입니다. 그렇다면 일본 무속계는 왜 한국의 정치인을 예의주시하는 걸까요? 이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한일 관계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에 한쪽에서 큰 변동이 생기면 곧바로 상대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본 무당들도 한국의 미래, 더 나아가 국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2025년 예언이 현실화되어 한국이 큰 정치 변동을 맞이한다면 일본 역시 많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인지 치카모토 히카리뿐 아니라 몇몇 일본 무속인들은 한국의 운세나 정치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한국과 일본 무당의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정말 이 정치인이 극단적인 결말을 맞이하고 한국의 운세와 국운은 2025년에 뒤바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변은 분명하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미래는 불확정적이며 무속적 예언이 반드시 실현된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예언은 경고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무속적 예언은 현실에 대한 분명한 경고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거나 조심하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예언의 실현 여부를 떠나 그 본질적인 가르침은 과거의 잘못은 반드시 돌아오고 개인의 욕심이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또한 예언이 대중에게 퍼지면 실제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언을 들은 당사자가 위축되거나 행동을 바꾸면 그것이 예언 실현을 재촉하거나 반대로 막아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자유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미래가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언에서 제시하는 시나리오는 가능성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각의 개별적인 해석을 위해 치카모토 히카리가 실제로 남겼다고 전해지는 더 긴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며칠 전 도쿄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강렬한 영적 신호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붉은 빛으로 물든 비단 같은 형상이었는데 한 남성이 그 위에서 괴로워하며 허둥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검은 새가 맴돌았습니다. 이 남성은 정치적으로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보였고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와 주변 사람들의 배신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절망에 가득 차 있었고 마치 더 이상 살기 어렵다라는 생각에 지배당한 듯했습니다. 그 장면이 지나가고 2025년으로 표시된 숫자가 반짝였습니다. 저승사자 같은 존재가 그 남성을 뒤따라가다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그를 붙잡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는 곧 그의 법적 책임 혹은 육체적 한계가 찾아옴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한국의 국군이 이 사건과 맞물려 크게 출렁이는 형상도 보였는데 마치 커다란 물결이 한반도를 뒤덮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제 영적 시야에는 아직 한 줄기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손을 붙잡으려는 시도가 보였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분명치 않았습니다. 가족일 수도, 정치적 동료일 수도, 혹은 완전히 뜻밖의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구조의 손길이 제때 그를 붙잡아준다면 그는 죽음이나 극단적 선택이 아닌 다른 길로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 갈림길이 바로 2025년에 열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해당 한국 무당이 남긴 예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서 그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인물이 쌓아온 것들은 전부 겉보기엔 화려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내부가 골마 있었다. 돈 문제, 사람 문제, 그리고 스스로를 속이는 마음들이 겹겹이 누적됐다. 2025년이 되면 마치 봄비가 내려서 대지를 적시듯 이 인물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법정에서 뭔가 결론이 나고 사람들은 충격을 받겠지만 결국 그간 몰랐던 진실들이 하나둘씩 폭로될 가능성이 크다. 그때가 되면 이 사람은 선택의 기로에 선다. 모든 죄값을 치르고 다시 새로 시작하느냐, 아니면 최악의 길을 택하느냐인데 이 인물은 끝까지 버틸 힘이 많지 않아 보인다. 운세의 흐름이 그가 지닌 의지보다 훨씬 거세게 몰아칠 것이다. 그래서 법정에서 모든 것을 인정하고 수감 생활을 하는 시나리오, 혹은 스스로 이 세상을 떠나버리는 시나리오가 동시에 보인다.
어느 쪽으로 굴러가든 이 사건이 터지면 한국의 국운도 잠시 흔들린다. 하지만 그 어둠을 지나고 나면 오히려 대한민국이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한국 무당의 유튜브 영상이 이미 조회수 수십만을 기록했고 일본 무당 츠카모토 히카리의 방송 출연분도 여러 차례 클립으로 편집되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정치인의 운세가 정말 예언대로 흘러갈 것이냐는 의문이 커질수록 해당 인물의 실제 행보에도 미세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운세라는 것이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듯 보이지만 무속적 큰 세계관에서는 국가 단위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그 국가의 흐름에 정치인, 경제인 등 영향력 있는 인물의 운세가 결합되어 파급 효과가 생기는 것이죠. 왜 하필 2025년인가?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무속인들뿐 아니라 일부 역학연구가들도 2024년, 2025년을 동양 예순갑자의 특정 주기와 연관지어 해석하곤 합니다. 음력과 태양력이 교차하는 지점, 그리고 국제 정세의 변동 등 복합적으로 작용해 변화의 해가 될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입니다. 무속적 예언은 때로 선정적으로 소비되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의 잘못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단순하고도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운세들의 합이 곧 국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맥락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알려줍니다. 결국 이 두 무당의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어떤 형태로든 개인의 행동은 미래를 결정짓고 그 미래는 다시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 큰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점을 기억한다면 이번 예언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스스로의 삶과 책임에 대해 되짚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한국과 일본의 두 무당이 전한 예언을 중심으로 2025년 예언과 국운 그리고 그 인물을 둘러싼 미스터리에 대해 길게 살펴봤습니다. 어떤 예언이든 그것이 주는 교훈은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준비하라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2025년이 오기 전까지 혹은 그 시기가 되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국 변함없습니다. 지금 현실에서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직시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 그 모든 노력이 모이면 설령 무당들이 예언한 파국이 닥치더라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꽤 충격적일 수도 있는 예언 하나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2025년 3월에 중국의 산샤댐이 무너질 수 있다는 예언입니다. 설마 세계 최대 규모의 댐이 그렇게 쉽게 붕괴될까 하는 반응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고 전 세계와 한반도의 국운에도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샤댐이 무너지는 일, 그리고 2025년 3월이라는 시점.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언자 바바 반가는 생애 마지막에 2025년 3월 무렵 찾아올 인류사의 대재앙과 새로운 질서에 대해 언급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 재앙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중국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어떤 분석가는 중국의 심장부를 보호해온 산샤댐이 붕괴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몰락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 예언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막연한 두려움으로 치부하기에는 예언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이름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2025년이라는 단어와 동아시아 그리고 한반도와 중국을 엮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께 이 다양한 예언의 흐름을 흥미롭게 엮어서 전해드릴 작정입니다. 만약 2025년 3월에 산샤댐이 무너진다면 그 파장은 얼마나 클까? 그게 정말 현실이 될 수 있는가? 한국의 국운은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 우리가 들어본 적 있는 예언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보면서 긴 이야기를 풀어나갈 것입니다. 먼저 산샤댐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산샤댐은 중국 공산당이 인간이 자연을 정복할 수 있다는 야망으로 엄청난 자본과 인력을 투입해 지은 세계 최대 규모의 댐입니다. 양쯔강의 물길을 막아 수력 발전, 홍수 예방, 선박 운항 등의 목적을 달성하려 했죠. 이 웅장한 프로젝트는 2006년 완공되었고 그 엄청난 크기와 발전 용량은 지금도 세계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산샤댐이 처음 지어질 때부터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구조적 결함을 지적했다는 점입니다. 댐 주변이 지진 활동이 잦은 지대라는 말도 있었고
위성 사진상으로 미세한 변형이나 균열이 포착되었다는 보고도 심심찮게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댐이 만약 무너진다면 중국 중부와 동부 지역, 나아가 수도 베이징과 상하이 쪽까지도 엄청난 홍수 피해를 입을 것이다라고 우려했습니다. 파바반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5년 3월 무렵 거대한 물의 벽이 붕괴되고 그 파급이 전 세계 권력 구조를 바꿀 것이다. 물은 더 이상 억제되지 못한 채 흘러나오며 그 여파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파바반가의 이 예언 구절을 두고 많은 해설가들은 그 거대한 물의 벽이 바로 산샤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2025년 3월에 그 사건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죠. 파바반가는 단순히 물폭탄을 말한 게 아니라 그 재앙 이후 이어질 정치, 경제적 변화를 함께 언급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다른 표현들 중에는 동풍과 서풍이 하나로 만나는 순간 세상이 크게 흔들린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동쪽 세계인 중국과 서구 열강이 맞부딪히는 충돌이 일어날 때 지구적 대격변이 찾아온다는 해석이 대두됩니다. 최근 국제사회의 갈등, 패권 경쟁, 여러 분쟁 등을 보면 이 말이 전혀 황당하게만 들리지 않습니다. 산샤댐 붕괴설과 더불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건 붕괴가 초래할 중국 공산당 체제의 붕괴 가능성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중국 공산당은 안정과 번영을 내세워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세계 최대의 인공 구조물 산샤댐이 무너져 수천만 인명이 홍수 피해에 직면하고 경제 거점 도시가 물에 잠기며 전력 공급마저 마비된다면 그 여파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일 테고 내부 민심이 폭발적으로 들끓을 수 있습니다. 한 중국의 예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자연의 일부이며 인간의 탐욕으로 가둬놓았다 한들 언젠가는 되돌아와 그 벽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그 벽이 무너지는 날 크게 출렁이는 물결은 억눌려 있던 민심을 해방시켜 버릴 것이다. 이 구절을 인용하며 일부 예언 해설가들은 산샤댐 붕괴가 자연재해를 넘어서 중국 공산당의 몰락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노스트라다무스도 동방에서 시작된 것엔 물길이 제국을 뒤흔들고 그 권력은 분열될 것이다라는 문장을 남겼다고 합니다. 학자들 일부는 이를 중국 상황과 묘하게 겹친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2025년 3월이라는 시점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왜 하필 3월일까요? 파바반가뿐 아니라 노스트라다무스나 여러 예언 전통에서 3월은 새로운 달의 시작이자 봄의 문턱이므로 상징적으로 종말과 시작이 함께 교차하는 달이라는 의미가 강하다고 합니다. 고대 로마 달력에서는 3월이 1년의 시작이었고 전쟁의 신마르스와도 연결되어 있죠. 특히 2025년의 3월과 관련해 또 다른 예언가인 브랜든 빅스는 그 시기에 새로운 초강력 전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바반가도 생전 이미 전염병에 관한 경고를 여러 차례 내놓았는데 2025년이라는 연도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적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 산샤댐 붕괴와 바이러스 대유행이 동시에 벌어진다면 그 혼란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파바반가는 단지 파멸만 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인류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작이라는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그녀의 핵심 어록 중 하나가 어둠이 가장 짙을 때 인간의 영혼은 가장 밝게 빛난다. 였다고 전해지죠. 즉, 엄청난 위기가 올 때 인간들은 연대와 혁신, 그리고 영적 각성을 통해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일단 산샤댐이 무너진다는 가정하에 그 파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봅시다. 많은 전문가는 최악의 경우 양쯔강 유역 수천만 인구가 직접적인 홍수 피해를 입을 것이고 충격파는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대도시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식량과 물류, 전력망이 동시에 마비되면 중국은 정말 국가 전체가 마비 상태에 빠지겠죠. 그리고 이럴 때
이미 내부적으로 불만이 쌓여 있던 중국인들의 분노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비판이 확산되고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 간의 통제력이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소수민족 지역이나 외곽 도시에서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 혼란은 자연재해 자체보다도 훨씬 더 거대한 후폭풍이 될 겁니다. 어떤 예언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샤댐 붕괴는 중국 공산당이라는 거대한 성벽에 금이 가는 사건이다. 그리고 그 금은 번져가면서 결국 붕괴로 이어진다. 실제로 20세기 중반부터 많은 서방의 미래학자나 예언가가 중국의 급속 성장은 오래 못 갈 것이라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거대 제국은 내부 균열이 시작될 때 한 번에 무너진다라는 역사의 교훈도 있죠. 그렇다면 이 큰 격변이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여기서 또 흥미롭게 맞물리는 내용이 한국의 국군 예언입니다. 타노스님은 생전 2025년쯤 한반도에 아주 커다란 변화가 찾아온다. 통일의 문이 열릴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100일간의 어둠이라는 큰 시련이 온다. 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산샤댐과 연결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시기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묘하게 다가옵니다. 또 남사구와 정북창 같은 조선시대 예언가들은 각각 이 땅에 큰 혼란이 온 뒤 흰옷을 입은 인물이 새로운 길을 연다. 용이 바다에서 솟아오르며 7일간의 전쟁과 혼돈이 있지만 그 뒤에는 대전환이 이루어진다. 같은 문장을 남겼죠. 이것을 현대 연구자들이 해석하기로는 동아시아에서 대규모 갈등이 일어나지만 결국 한반도가 새로운 국군을 열 주역이 될 것이라는 식으로 봅니다. 조선의 예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은 장막이 민족을 뒤덮을 때 스스로를 밝히려는 영웅이 나타날 것이다. 그 영웅은 백성의 목소리를 듣고 새로운 시대의 길을 연다. 그러나 그 길을 가로막으려는 어둠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국내 여러 예언서에서도 2025년 즈음의 커다란 시련과 함께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가 열린다는 언급이 나오니 산샤댐 붕괴와 중국 몰락이 만약 현실화된다면 한반도 입장에서는 그 혼란이 역으로 통일이나 새로운 번영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예언은 언제나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마련이라 우리가 100% 확신하며 하나의 시나리오만 그리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점은 바바 반가뿐 아니라 현대 예언가들까지 모두 2025년이라는 시기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3월이라는 구체적인 달이 함께 언급된 경우도 있어서 사람들의 호기심과 불안을 동시에 자극하는 것이죠. 2025년 3월 태양이 금빛으로 빛나며 동시에 대지는 흔들릴 것이다. 사람들은 혼란 속에서 길을 잃겠지만 결국 새로운 문으로 향하는 열쇠를 손에 쥐게 된다. 그 열쇠를 어떻게 돌리는지는 전적으로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다. 누군가는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다. 늘 종말론이나 대재앙 예언은 있어 왔다고 하겠지만 실제로 최근 지구 곳곳에서 기후 이상, 지진, 전염병, 국지적 전쟁과 같은 사건들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태양 활동 주기나 지구 자전축 흔들림, 빙하 감소 같은 과학적 연구도 2024에서 2025년에 극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죠. 이쯤 되면 사람들은 설마 정말 큰일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바바 반가 예언 중에 스스로 만든 그림자가 돌아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인류가 자연을 파괴하고 무리한 공학적 도전을 지속해 온 결과가 재앙으로 돌아온다는 뜻으로 해석되곤 하죠. 산샤댐은 자연의 물길을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으로 막아 놓은 상징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워낙 커서 중국 내부에서도 이건 과욕의 산물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그림자가 2025년 3월 산샤댐의 붕괴라는 구체적 형태로 돌아온다면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이 사건은 곧바로 동아시아 전체, 나아가 전 세계 경제에 치명적 여파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은 세계 제조업의 심장부이자
많은 국가가 무역으로 긴밀히 연결된 거대 시장이니까요. 이것이 무너질 때 세계 금융시장도 크게 출렁일 것이고 공급망 붕괴, 원자재 가격 폭등, 식량 위기 등이 도미노처럼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물은 결코 억압될 수 없다. 인간이 아무리 거대한 댐을 쌓아도 그 자연의 힘은 언젠가 숨막힌 물줄기를 터뜨릴 것이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대륙은 물로 뒤덮이고 그 위에 세워진 허울뿐인 권력은 와르르 무너진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궁금해집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한국의 국운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어쩌면 한반도는 지리적으로나 정치, 경제적으로 중국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충격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경을 맞댄 건 아니지만 무역과 외교가 긴밀한 상황이라 대혼란에 휩쓸릴 가능성이 충분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국내 예언들에서 혼란 뒤에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반복적으로 말하듯이 중국이 무너지는 와중에 한반도는 전혀 다른 길을 개척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여부는 정치 지도자나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을 겁니다. 타너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일간의 어둠이 찾아오겠지만 그 어둠이 물러간 뒤에는 밝은 빛이 이 땅을 비춘다. 다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그 빛은 너무도 부담이 될 것이고 분열된 자들에게는 극심한 시험이 될 것이다. 타너스님의 이 언급은 그가 말했던 미래는 결정된 게 아니라 방향이 정해졌을 뿐이다라는 교훈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예언이 꼭 운명론적인 파멸을 뜻하는 게 아니라 대비와 준비를 촉구하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해석이지요. 바바 반가도 인류가 협력과 깨달음을 선택한다면 대재앙조차 새로운 문명의 도약대로 쓰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자연스럽게 다음 대통령은 누구이며 한반도나 세계에는 어떤 지도자가 나타날 것인가 라는 질문도 나옵니다. 일부 예언 해석가들은 남사고와 정북창의 기록 속 흰옷을 입은 자가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기존 정치권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온 인물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혼돈의 절정에 나타나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새로운 질서를 여는 핵심 인물이 등장할 것이라는 것이죠. 바바 반가의 예언에는 한국 차기 대통령을 직접 언급한 구절은 없지만 동풍과 서풍이 하나로 만나면서 오래된 의자가 바뀐다라는 문장이 있어 이를 한반도 지도자 교체와 연결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예언들이 너무 구체적인 정치인 이름을 댄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기와 사건이 점점 겹치다 보면 어쩌면 정말 전혀 새로운 타입의 지도자가 등장할 수도 있겠다는 상상이 힘을 얻는 것이지요. 이를 흥미롭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언은 말 그대로 예언일 뿐이라고 치부해버릴 수도 있지만 또 그 흐름이 오늘날의 현실 위기와 맞물린다고 느끼는 사람이 적지 않으니까요. 바바반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물이 흘러나오면 이내 새로운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 소리는 평등과 자유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미래를 예고한다. 그러나 그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 사람들은 불안과 혼란 속에서 오래 헤매야 한다. 바바 반가의 마지막 경고는 언제나 파괴와 창조가 동시에 온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2025년 3월에 산샤댐이 붕괴한다면 그것은 인류가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파괴이자 동시에 우리가 새로운 길을 찾을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그것이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수반한다 해도 역사가 늘 그랬듯이 큰 사건 뒤에는 또 다른 부흥이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이제 결론 비슷한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산샤댐은 단순히 중국의 거대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 댐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시대정신의 상징이며 동시에 급속 성장과 중앙집권 체제의 권력화시였죠. 그러나 만약 그것이 부서지는 날, 우리는 자연의 힘과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동시에 목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여파 속에서 2025년 예언, 국운의 변화라는 흐름이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예언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 우리가 겪은 세계적 사건들만 봐도
예언이라는 것이 허무맹랑하지만은 않다는 생각도 들고 또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면에서 얼마나 많은 변수가 존재하는지도 깨닫게 됐죠. 중요한 건 이런 예언들이 근거 없는 공포를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자 나름의 상징과 언어로 위기에 대비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만약 산샤댐이 정말 무너지면 그건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다. 한반도 역시 큰 충격을 받겠지만 동시에 전혀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라고 질문할 겁니다. 정확한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그 예언을 듣고 준비를 하든 안 하든 시간이 지나면 2025년 3월은 어김없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바바반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계는 돌아가고 미래는 다가온다. 환희의 날이 될지 절망의 날이 될지는 오직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이 마지막 문장은 바바반가가 생전에 자주 썼다는 문구입니다. 예언은 정해진 운명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미래를 바꿀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일종의 경고등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산샤댐 붕괴와 대재앙이 오지 않도록 막아낼 수도 있고 혹은 그 사건이 오더라도 우리가 회복력을 키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게 예언자들이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일지도 모릅니다. 일찍이 타너 스님도 운명은 일정 부분 정해진 흐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인간은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진다. 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니 부디 이러한 흥미롭고도 섬뜩한 시나리오들을 단순히 두려움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를 둘러싼 현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계기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예언의 진정한 가치는 사람들이 변화와 준비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돕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2025년 3월이 훌쩍 지나 아무 일도 없었잖아 라며 웃어 넘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전 세계가 패닉에 빠진 대혼돈을 겪을 수도 있겠지요. 어느 쪽이든 우리는 이 예언을 통해 스스로를 점검하고 자연 앞에 겸손함과 상생의 의지를 다질 수 있습니다. 큰 파도가 일어나기 전 바다는 한없이 고요하다. 그리고 그 고요함 뒤에 찾아오는 파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사람들은 미리 예감하지 못한다. 그러나 준비된 자에게 파도는 기회가 된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파도는 끝없는 재앙이 된다. 오늘의 이야기가 단지 흥미거리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한 발짝 더 깨어있는 시선으로 주변을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에게 밝은 미래가 열리길 바라며 혹여나 다가올 수 있는 거대한 파도를 지혜롭게 넘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세요. 미스터리 코리아였습니다.